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2월 12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12 사태가 기억나는 날이기도 하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그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방방곡곡 외국인 노동자, 일본 아닌 한국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타카 노료라는 사람이 일본 웨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마마차리를 탄 남아시아계 청년들. 요게 국문 번역으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뭘 좀 이동수단을 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은 남미 출신에게도 문호개방, 목포항 인도네시아 어선원, 해질녘 시골길 335 걷는 외국인 노동자, 제주도 명산 황금 광어 양식장을 지탱하는 스리랑카인,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능실습생의 55%가 월 수입 15에서 20만 원인 반면 한국의 비전문 취업자의 62%는 소위 단순 근로자라고 표현하고 있네. 월 수입 28만 5천 원으로 해서 200에서 한 300만 원 앵으로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뭐 한국인 사장 밑에서 일하는 페루에서 돈 벌러 온 2인조 그 청년들을 그 사진을 찍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몇 년, 한 벌써 2년인가 3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해저 산업의 원조인 그 완도 밑에 그 이 평일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불가사리처럼 생긴 섬인데 거기에서도 그 해조류를 많이 양식을 하는데 한국 청년들 안 보이더라고요. 다 외국인들도 있고 러시아 청춘 남녀들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인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그 거리에 수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미역 그 공장에도 그 가봤는데 에, 몽골인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 경험으로는 그 미역 공장 사장이 자기 경험으로는 몽골 사람이 가장 부지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돈을 벌러 몽골에서까지 와가지고 저 까마득한 그 섬에까지 거긴 배 타고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런 데까지 그래서 또 그런 데서는 또 외국인을 많이 쓰고 하는 이유가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속된 말로 그 도둑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해 지역이 이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선거 공약으로 섬과 섬을 그 다리로 연결한다. 많은 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 결과는 도둑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차로 그냥 뭐 이 도둑질해 가지고 도망가고 그러기 때문에 배 타고 들어가는 섬이 더 안전하다. 그런 배 타고 들어가는 섬까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포진해 있고 한국 그 젊은이들은 치킨집에서 일하더라고요. 치킨집. 음, 자, 조금 시작이 좀 약간 했는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통계 별도로 국제 결혼 통계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국제 결혼에 대해서. 지일파 지식인이 분석하는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 사정 뭐 해서 이제 여기가 나온 게 있는데 에, 외국인이 243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총 인구의 4.7%. 이 외국인이 전부 다 노동자는 아닙니다. 그거가 있는데 요거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일본 체류인은 302만 명인데 총 인구의 2.4%다. 그러니까 한국이 인구 규모 대비 일본보다 더 많은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얘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K씨라고 그 인터뷰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에, 그 중국이나 구소련권에 거주하는 조선계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국가별 통계에서도 조선계 중국인이 41%, 조선계 우즈베키스탄인이 4%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의 만주의 조선계 중국인, 중국에서는 조선족과 또 구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을 구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어쨌든 그 지금 그 만주 그 이 연해주가 아니고 저기 조선족 자치주 거기에 사람들도 대부분 뭐 이게 많이 그 취업으로 많이 왔다는데 이중 국적을 갖게 있죠.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중국인들입니다. 그 한국 국적은 아직 안 딴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취업 비자, 영주권 취득, 귀화 신청 등에서 우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관 이런 제도는 2004년부터 현행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 제도에 의해서 고용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상 일본의 기능실습 제도를 본뜬 것으로서 사적 브로커가 하는 제도였으나 직장에서의 실종, 급여 미지급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빈발해가지고 현행과 같은 그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고용허가제도, 고용계약 이런 거로 해서 그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이제 이 창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외국인들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이중 국적의 조선적이 문제다. 조선적 포함 5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자치 선거권을 주는 민주당 주도의 공산사회를 어, 획책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애들이 그 중에 북한 간첩, 중국 간첩들이 숨어 들어왔다고 판단된다. 또 마약 유통에서도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고요. 저는 이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계 조선족, 아니 그러니까 조선계 중국인들, 음, 뭐 해방 후에 안 내려왔으니까 또 옛날부터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의 간첩질들을 헐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된다. 탈북자들 말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야당이 지금 야당이 자기네들이 집권 야욕이 얼마나 셌으면은 제주도 같은데 특별자치도로 만들고 뭐 중국인들한테 돈 뭐 몇 억만 들어오면 영주권을 그냥 거저 얹어주고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부럽다는 그 일본의 이 보도 내용은 현실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변하지 않으면 한국은 소멸할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화의 길도 열어주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법으로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어 모국 국적을 보유한 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어 외국인에게 귀화의 심리적 장벽이 낮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런 식이고 어선에서 우리나라 뭐 전통적으로 그 바닥에서 식사하는 뭐 장면을 또 사진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 어쨌든 저기 지금이야말로 겸허하게 한국에 배워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몇 년 후면은 일본의 노동시장은 개도국 젊은이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양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질로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느낌이 옵니다. 조선족은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국가에 온 사람을 왜 받냐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산 사람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한국 총선 북도발 대비 레드팀을 구성하라. 중국의 선거 관여 공작에 대비 레드팀을 구성하라고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중동도 이 중국 기사를 잘 안 써요. 사실은 이 중국이 북한이 도발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도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문제라고 보는데 안용현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레드팀이라고 해서 내가 다 빨간 글씨로 했습니다. 어쨌든 총선을 대비해서 레드팀이라는 것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시스템 그런 것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처음 고안한 것이 미국 육군이라 그러는데 정치계라든가 뭐 이런 거로 보면은 이 침묵을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다들 복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번에 저기 그 엑스포 그 탈락 창피하게도 아주 그냥 큰 격차로 그렇게 탈락을 했는데 그런 데서도 그거 우리 안 될 거요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한 놈도 없었다. 전부 다 원팀이 돼서 다 같이 뛴다는 뉴스만 언론에서들 그렇게 했는데 119대 29표라 그러면은 그건 쪽팔리는 그런 그 경쟁을 한 거다 이거죠.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의 정부 여당은 전 정부처럼 전 정부면 문재인인가? 현금을 뿌릴 수 없다. 교육복지, 노동, 환경 등 분야의 혁신적 정책을 내세워 표를 얻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한도 예상 밖의 방법으로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레드팀을 구성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우마오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의 경선 제도에 온라인으로 할 때 010 뭐 이런 거로 한다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 음, 그런 레드 팀이 우리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저도 그 지금 스루프 타임즈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죠. 스루프 그 기업 분석도 현재 그 마찬가지고 저는 기업 분석에는 기업 분석에 제가 하는 그 스루프 이야기가 저는 제가 레드 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긴축도 긴축, 경기 침체 길어지자 비용 절감 나선 한국 기업들. 윤여영 기자 조선비저. 비용 절감. 결국 원가 세계는 이 아이디어뿐이 나올 게 없습니다. 기업들은 희망퇴직을 받거나 부서 회식 비용을 줄이는 등 요즘 젊은이들 부서 회식하라 그래도 안 나와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저기 이 기사 내용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긴축 경영에 고삐를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뭐 기업마다 이제 그 희망퇴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용 절감, 원가 절감 외에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오션의 원가 절감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이 있다는데 자관 원가 절감의 최선은 딴 거 없어요. 사람 자르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스르폿에서는 그걸 얘기를 안 하죠. 원가 비용은 어차피 나가는 거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스르폿을 올릴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지. 원가 절감하면은 사람 자르고 그럼 임금 깎겠다는 얘기예요. 사람 자르는데 다른 비용 허리를 자를 순 없잖아요. 사람은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족 패밀리 개념으로 평생을 책임지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IMF 이후에 그런 개념이 없어졌죠. 노동 유연성이라고 해서 수시로 자르고 수시로 채용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인간적 사회가 돼가는 그런 한 단면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걸려 세웠는데 5년 만에 유적지로 금융, 홍콩의 씁쓸한 퇴장,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최유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 의회 외교특권 박탈 추진,
시진핑은 상하이 육성 지시. 요 소제목만 보면은 뭐 그냥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대신 상하이를 키운다. 그런 얘기네요. 어, 여 문재인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나? 대북 정책 실패 인정하라. 여당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판했다는 뉴스입니다. 하지연 기자가 뉴시스에 했는데 문 대통령 합의 파기 대화 중단이 북핵 개발 촉진. 합의 파기는 최근 얘기인데 북핵 개발은 옛날부터 해온 건데 이따위 비유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당 말로만 하는 평화 타령, 대한민국 위기. 이것도 소제목으로만 얘기하면은 그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했는데 평화라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만이 평화를 보장하는 거지 합의한다고 평화가 지켜진 그 평화협정이란 것은 에, 뭐 그 장기간의 평화협정이 이어진 적은 없다. 꼭 평화협정이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평화협정 일어나고 몇 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9월 19일 날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이 발언했던 문 대통령 뭐에 대한 비판 기사였습니다. 혁신형 지방정부 육성을 위해 도시가 해야 할 세 가지. 에, 뭐 외국인들이 에코노 타임즈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뭐 영국 그 비유일 것 같습니다. 혁신할 자격이 있는 새로운 기관들, 디자인 사고에 기초한 접근법, 더 창의적인 관료 조직 육성, 어, 뭐 혁신은 주택 구입 가능성에서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공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반응적이며 효율적인 도시 정부를 통해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쭉 소개를 했는데 아무리 다 읽어봐도 가만 보면은 시민사회 운운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에코노 타임즈라는 약간 이 돈 얘기를 언급하지 않으면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을 하는데 이 지방 도시국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혁신을 하자면서 돈 얘기는 표현을 안 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운운하는 게 다 돈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 이거 얘네들도 약간 그 좌빨 같은 그런 이 내용의 기사로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도 절실한 반도체 슈퍼올 파워, 이재용의 1등 꿈 여기 없인 꿈도 먹고 김민지 기자 코리아 헤럴드에서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1년 반 만에 ASML 본사 방문 예정인데 어,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뉴스 제목으로 윤 대통령 네덜란드, 미국, 일본과 반도체 협력 증진, 네덜란드 순방 앞두고 AFP 인터뷰한 제목이 나와 있고요. 윤 대통령 금주 이재용, 최태원과 네덜란드 순방, 반도체 세일즈 나선다. 뭐 이런 표현인데 반도체 세일즈가 아니고 그 제목 쓰는 기자 애들 수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기 그 도와달라고 가는 거 아니야. 그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 좀 잘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무슨 세일즈나 이따위 그 수준의 그 좀 뭐 객관적인 표현들을 좀 하면 좋은데 무슨 이렇게 누구 정권만 잡으면은 뭐 자관 그 딸랑딸랑하는 그 언론을 그런 그런 식의 그 제목들을 쓰는 걸 보면은 자꾸 이게 뉴스를 해서 스르포 타임즈를 해보다 보니까 저도 좀 식견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판단도 좀 그렇고 TSMC하고 그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뭐 엄청 크게 나네요. 그게 2위긴 하지만은 TSMC가
전 세계를 뭐 50% 이상을 잡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네시 토네이도로 최소 6명 사망, 거의 24명 부상. 미국의 이 토네이도 무섭다고 하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최신 뉴스. 이스라엘 칸 유니스의 가자인들에게 긴급 대피 촉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유엔에서 거부권 행사 후 가자 문제로 홀로 남게 된 미국, 튀르키예 그 외무장관이 그렇게 비판을 했다. 이런 뉴스고요. 유엔에서는 그 이 뭐 가자 뭐 휴전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미국이 그 거부권을 했다는 거죠. 미국은 이스라엘을 안 도우면 안 되게 돼 있는 나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체감 경기 3분기 연속 플러스 자동차 개선 지속. 요게 이제 우리나라 뉴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사통신 2023년 12월 11일자인데 재무부와 내각부가 11일 발표한 10월에서 12월 이 4분기 법인기업 경기 전망 주소에 따르면 대기업 전 산업의 경기 전망 지수는 플러스 4.8을 기록했다. 플러스는 3분기 연속, 제조업은 자동차 관련 업종의 체감 경기 개선이 이어지면서 2분기 연속 플러스였다. 금속 제품이 전체 상승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제조업은 플러스 4.4. 인바운드를 방일객이라고 하네요. 이런 게 이제 기여를 했다는 얘기고, 중견기업은 전산업은 6.8% 플러스지만은 중소기업은 전산업이 마이너스 3.7이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나름 괜찮았는데 중소기업은 지금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종업원 수가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지수는 대기업과 전산업과 중견기업 전산업에서 2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서 일선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685억 원 투입, 자연환경 보건사업, 신진호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옛날 그 장항제련소 납을 생산하는 제련소였죠.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해방 후에 한국광업제련으로 있었는데 이게 뭐 오염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해 문제 이래서 문을 닫았죠.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광업제련에서 납이 필요해 가지고 현금을 선금을 주면은 자기네들이 또 운송업자까지 지들이 지정을 해요. 이 운송업자를 밀어주라고. 그렇게 이제 독과점해서 고압적으로 그러니까 배급 개념으로 물건을 팔았던 광업제련이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뭐 복원한다는데 토양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도 그 환경 공부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공법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저건 어떻게 참 실질적으로 잘 오염된 땅을 그 복원할지 매우 궁금한데 685억 원 헛돈 안 쓰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산업공간 재생 모델로 친환경 지역을 만들어서 그 공원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납을 생산하는 것은 고려 아연이 있습니다. 온산에 있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속에서 납을 대량 재련 생산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들이 가자 북부에서 항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 빤스만 입고 무기 반납하면서 항복하는 그런 장면을 내려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 꼭 그 하마스만이 아니고 여기 일반인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항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같고요. 그 와중에 푸틴, 네타냐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화 회담을 했다는 얘기고 이 사진은 뭐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 서로 전화상으로 서로 비판했다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속내는 이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심을 돌려주어 감사하다. 이런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통화를 해서 서로 비판했다고 그러지만은 서구 언론, 그다음에 뭐 야후뉴스 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지. 이제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이 뉴스의 이슈에 이제 거의 멀어졌어요. 서방 언론들도 우크라이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대량 수집 DNA 데이터 초국가적 탄압 도구 될 것 전문가 경고. 테리 우 에포크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고 메일로도 이것을 보내옵니다. 어쨌든 불법적으로 대량 수집한 DNA 이게 그 코로나 때에도 이 많이 그 수집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관 그 이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그 DNA 이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점점 더 악의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과 시스템의 무기화,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활용 등이 포함된다며 이는 중국 당국이 표적으로 삼는 이들을 탄압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중국의 의료 및 DNA 데이터 악용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이 데이터를 통해 표적 수사를 하고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에 있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지목이 된 차이나타운 건물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12일자 12.12 사태 날을 뭐 짧게 좀 이 진행을 해 봤습니다.